네, 우리 점심시간 직전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들끼리인 경우에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 곱해진 값들을 전부 다 더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 그러면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1차원 배열에서 행렬 곱을 수행하게 되면 숫자 하나가 나오게 돼요. 즉, 스칼라가 나오게 됩니다. 스칼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서 행렬 곱셈을 하시게 되면 2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면 그 결과도 2차원 배열이 나와요. 그 결과도 2차원 배열들끼리 나오고요. 어, 2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배열의 컬럼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곱셈을 어떻게 하냐면 행에 있는 값들과 컬럼에 있는 값들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배열의 컬럼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I 곱하기 K라고 하는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생겼고요. B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숫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숫자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2차원 배열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A 곱하기 B는 되는데 B 곱하기 A는 아예 곱셈 자체가 행렬 곱셈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모양인 경우에는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결과가 행이 두 개, 컬럼이 네 개인 그런 모양으로 그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A와 B 모양을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곱셈하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컬럼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서로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행렬 곱셈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점심시간 직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간의 행렬 곱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할 수 있는 모양은 이런 모양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 네. 다시. 어, 2차원 배열이 앞쪽에 있어야 돼요. 행의 개수가 i개, 열의 개수가 j개가 있는 경우에 얘랑 그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는 2차원 배열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 컬럼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1차원 배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2D 배열과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을 곱셈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반대는 안 돼요.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순서 바꾸시면 곱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 주의하실 점이 있으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어,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어, 2차원 배열인데 I, J라고 하는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J, 1이라고 하는 모양의 2차원 배열. 이거는 몇 차원 배열이에요? 이건 2차원 배열이에요. 얘는 1차원 배열이지만 얘는 컬럼을 한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입니다. 그럼 결과는 뭐가 될까요? 행의 개수가 i개, 컬럼의 개수가 한 개인 이런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D 배열과 곱하기 2D 배열을 하는 거고요. 2D 배열과 2D 배열의 결과는 항상 2D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원 배열이냐,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이냐,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같아요. 그리고 숫자들의 개수도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라고 하는 그 차원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그 1차원 배열끼리 그 행렬 곱셈을 하거나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는 것과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배열을 우리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으로 만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 numpy.a range 1부터 7보다 작은 숫자들 1, 2, 3, 4, 5, 6이죠. 이거를 리쉐입을 할게요. 2, 3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프린트해 보시면 네, 모양 아시겠죠? 행 두 개, 그리고 컬럼은 하나, 둘, 세 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곱할 수 있는, 여기에 곱하기가 가능한 그런 배열은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배열만 가능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이 A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 곱하기를 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은 원소를 몇 개를 가져야 되냐면 원소를 3개를 가져야 돼요. 3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배열을요, 1, 2, 3으로 만들까요? 그냥 간단하게 A range, 0, 1, 2로 만들게요. 0, 1, 2. 그럼 3보다 작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B를 출력을 해보시면 0, 1, 2가 될 겁니다. 0, 1, 2. 얘는 모양이 3, 이런 모양이죠. 그죠? 음. 자, 그러면 곱하기 해볼게요. 곱하기는 연산자를 써도 되고 함수를 써도 되고 근데 그 연산자를 쓰는 게 조금 코드 타이핑하는 걸 조금 줄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 이렇게 써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 두 개가 나오죠. 1차원 배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에 A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왼쪽에 A라고 하는 배열은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다 곱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곱하기를 하겠다는 뜻인데 원래 1차원 배열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꿔서 모양만 조금 바꿔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0, 1, 2라고 하는 축 방향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엑시스 0번, 여기가 엑시스 1번. 1차원 배열은 축이 하나밖에 없죠. 1차원 배열은 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방향을
수계 방향을 일치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2차원 배열들끼리 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색깔을 좀 바꿀까요? 네. 요렇게 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겠죠. 그럼 또 하나, 숫자가 또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숫자 두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계산되는 숫자들은 1 곱하기 0이니까 0일 거고요. 2 곱하기 1은 2고요. 3 곱하기 2는 6이죠. 그럼 2 더하기 6이니까 8. 첫 번째 숫자는. 그 다음에 4 곱하기 0은 0이고요. 5 곱하기 1은 5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2는 12잖아요. 그럼 5 더하기 10이니까 17.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져요. 1차원 배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양만 살펴보시면은요, 2차원 배열이 2,3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이 3, 이런 모양이니까 2,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 된다.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 원소 두 개를 갖는, 원소 두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죠. 맞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제가 요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냐면, C라고 하는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게요. 똑같이 012를 가지고 있는데, 012를 가지고 있는데, 행이 두 개고 컬럼이 한 개인 그런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B를 리쉐입을 하시면 돼요.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 행 3개, 컬럼 1개. 자, C를 출력을 해볼까요? 똑같이 숫자는 0, 1, 2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2차원 배열이죠. 그죠? A 곱하기 C를 해보세요. 숫자는 똑같이 8하고 17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몇 차원 배열이에요? 펜이 두 개, 그리고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이죠. 얘는 1차원 배열이고,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를 주의하시는 얘기예요. 얘는 2차원 배열들끼리의 곱셈이에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과 3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숫자들은 같지만 1차원 배열이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이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주의하십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들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왜 이거를 말씀드렸는지, 행렬 곱셈을 왜 말씀을 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행렬 곱셈을 하는 이유예요. 어, 선형회귀에서, 선형회귀 방정식에서 행렬 곱셈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폴리노미얼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x, 트레인, 폴리. 이 모양만 한번 살펴볼게요. 모양을 보시면 42개의 물고기 샘플들이 있었죠. 그리고 컬럼이 두 개인데 컬럼 두 개는 첫 번째 컬럼이 길이의 제곱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길이 자체를 가지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엑스트레인 폴리에서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 음, 자, 이게 물고기 길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 길이의 제곱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음. 이게 두 번째 물고기의 길이였었고, 그거를 제곱하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훈련이 끝난 선형외기 모델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이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항 회기를 제일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코에피션트들이 있었어요. 그죠? 배열이죠. 배열인데 몇 차원 배열일까요, 이거? 1차원 배열이죠. 맞아요? 1차원 배열이에요. 그 1차원 배열의 모양 어떻게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 점, 선형외기가 찾은 개수들의 모양.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모양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은요, 사, 엑스트레인 폴리는 42 그 다음에 컬럼이 두 개짜리고요. 자, 여기다 곱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개수. 요 개수들의 모양을 보죠. 개수들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맞아요? 이거 행렬 곱셈을 하면 요 컬럼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죠? 같으니까 1차원 별이 나오겠죠? 42개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별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축은 하나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 42개, 요게 42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절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절편. 절편이 몇 차원 배열이었었죠?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었어요. 그죠? 두 개가 모양이 다른데 더하기가 될까요? 더하기 되죠. 왜? 브로드캐스트. 얘네들을 전파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값을 전파를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전파를 시키면 같은 인덱스들끼리 더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점, 인터셉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트는 숫자 한 개였단 말이에요. 숫자 한 개. 아, 죄송합니다. 배열이 아니었군요. 죄송해요. 숫자였었어요. 숫자.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칼라. 값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배열이 있으면, 그죠? 배열에다가 숫자 하나를 더하는 거는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똑같이 다 더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자,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x 트레인 폴리가 있고 곱하기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 점 코이피션트가 있고 더하기 리니어 리그레션 점 인터셉트가 있어요. 자, 모양만 살펴볼게요. 여기에 그 밑에 주석으로 모양만 볼게요. 42개의 행을 가지고 있었고, 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에피션트는 숫자 2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었고, 여기다가 숫자 1개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42개, 그리고 컬럼은 없는 요거 계산하면 1차원 배열이 되겠죠. 이런 1차원 배열에다가 스칼라를 더해주는 거니까 여전히 결과는 42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되겠죠. 맞아요? 자, Shift 엔터 계산해 보세요. 자, 이런 값들 나왔죠.
이게 뭔지 아세요? train, predict.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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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선형회기, 선형회기식이요. 선형회기식이 뭐였어요? x에다가, 독립변수에다가 개수를 곱해준다, 더하기 절편을 더한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1차원에서의 선형회기식이죠. 그 1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선형 방정식 아니에요? 맞아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x. 얘가 뭐예요? 얘가 여기다 곱해주는 개수. 얘가 뭐예요? 더해주는 절편. 어때요? 그냥 y는 ax 더하기 b예요. 행렬 곱셈을 하게 되면, 행렬 곱셈을 하게 되면은요, x 곱하기 개수 더하기 절편.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이게 그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이 돼요. 여기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차항만 들어있든 2차항까지 들어있든 3차항까지 들어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식이 굉장히 편리한 게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을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여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어, 뭐뭐뭐 곱하기 뭐뭐뭐 제곱 그 다음에 뭐뭐뭐 곱하기 뭐 x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숫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쓸 필요가 없이 그냥 y는 ax 더하기 b a 곱하기 x 더하기 b 라는 식으로만 만들어주면 그리고 얘네들이 배열이기만 하면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왜 저렇게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잠깐만 좀 볼게요. 어, 우리 숫자를 다 쓰진 말고요. 숫자들을 다 쓰진 말고, 요거, 여기서 세 개만 한번 골라서 써볼까요? 그냥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어, 384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9가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484가 있었고, 소수점들은 그냥 뺄게요. 22가 있었고, 그리고 349가 있고, 18이 있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런 식의 이차원 배열이죠. 맞아요? 어. 얘가 첫 번째 물고기 길이와 길이 제곱, 두 번째 물고기 길이와 길이 제곱, 세 번째 물고기 길이와 길이 제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다 곱하기. 어, 그 다음에 뭘 곱했냐 하면 개수들을 곱했잖아요. 개수들을. 맞아요? 그 개수가 여기 두 개 있죠. 1.0 하고 마이너스 21. 그죠? 어. 자, 1차원 배열인데, 1차원 배열인데, 1. 그냥 소수점 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이렇게 있었죠.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무슨 계산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랭스, 그리고 여기는 랭스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행렬 곱셈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x제곱에 곱해지는 개수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개수 곱하기 1차.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ax제곱 더하기 bx. 그렇지 않아요? 얘 a라고 생각하고 얘 b로 생각하면. 그죠? 얘는 x고 얘는 x제곱이잖아요. 그죠?
AX의 제곱 더하기 BX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AX의 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AX의 제곱 더하기 BX. 그죠? 그쵸? 행렬 곱셈을 이렇게 표현. 수학에서 선형계수라고 한 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 식을 만들어냈어요. 이 식. 모든 물고기들이 모든 물고기.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더 이 밑에 있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숫자들이 이거 계산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일차원배열로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죠? 플러스 알파는 여기다가도 플러스 알파, 여기도 플러스 알파, 여기도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그래서 그 뭐 1차항이 있든 2차항이 있든 독립변수가 몇 개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몇 개 있든 상관이 없이 얘를 2차원 이렇게 지울게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보통 대문자로 써요. 2차원 배열.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개수들. 보통 개수는 W라고 보통 나옵니다. W. 소문자로 쓴 이유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수항. 숫자 하나. 이게 A 곱하기 X 더하기 B랑 같은 거죠. 행렬의 곱셈에서 AX 더하기 B의 의미가 X 2차원 배열 곱하기 1차원 배열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선형회기를 통해서 최적의 개수들과 최적의 절편을 찾은 다음에 이런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연산. 그래서 그 연산을 통해서 그 예측값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2차항만이 아니고요. 2차항만이 아니라 뭐 3차항, 4차항, 5차항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렬 방정식으로 여기다 텍스트로 써드릴게요. 그 행렬을 이용한 행렬 곱셈을 어, 사용한 그런 선형 회귀 방정식은 예측값 y를 찾을 때 2차 행렬 곱하기 그 다음에 1차 행렬 그리고 더하기 W0라고 쓴 거는요 그 상수항을 의미를 합니다. 배열이 아니라 상수항을 의미를 해요. 상수항. 그래서 이게 A 곱하기 X 더하기 B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몇 개든 상관없는 거예요. 항이 몇 개든 여기가 항이 3개가 있으면 개수들이 3개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항이 1개밖에 없으면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항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개수에 10개가 있으면 돼요. 그냥 y는 ax 더하기 b를 쓴 거랑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거랑 같은 모양이 되는. 이해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보통 선형대수에서는 이렇게 골뱅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 연산자, 넘파이에서는 연산자로 골뱅이를 쓰는데, 그 행렬에서는 보통 그냥 다 점을 써요, 점.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곱하기를 할 때 그냥 점으로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점으로. 그래서 이거 사실 y는 ax, b라고 하는 형식과 똑같죠. 그런 형식과 똑같죠. 네, 그래서 그 행렬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요, 그 식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신경망을 공부하실 때, 그 뭐 합성곱 신경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행렬들 간의 곱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곱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어, 그러면요, 우리 임포트 한 것 중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아마도, 예, 여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선형외기 방정식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이차항을 포함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항외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 내려고 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수작업을 했었어요. 수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일차항들만 가지고 있는 배열에서 걔네들을 제곱을 해가지고요. 이차항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두 개의 배열을 합쳐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얘네 그 수작업으로 이차원 배열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도 훈련 셋을 이런 순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서도요. 테스트 셋에서도 첫 번째를 제곱함, 두 번째를 일차항으로 테스트 세트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작업을 그 자동으로 해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동으로 해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차원을 포함시켜주는 게 폴리노미얼 피처스예요. 다차원, 그러니까 2차항이나 3차항이나 4차항과 같은 다차항을 포함시켜주는 게 폴리노미얼 피처스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뭐 예를 들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기와 추정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변환기와 추정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를 하나 만들게요. 목차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환기는 영어로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해요. 형태를 변환시켜 준다는 뜻이죠. 형태를 변환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트랜스포머. 변환기와 추정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예측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에스티메이터예요. 에스티메이터가 예측하다, 추정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변환기와 추정기를 연결해주는 클래스예요. 연결해주는 클래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이클런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들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이클런
패키지에서 사이클라운 패키지에 여러 가지 클래스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클래스 종류들 중에서 어떤 클래스들은 변환기라고 부르고요. 트랜스포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들은 추정기라고 불러요. 추정기 혹은 예측기,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변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뭐 이름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이름들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변환기 종류의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그리고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메서드들도 더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메서드들도 더 가질 수 있지만 모든 트랜스포머들은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변환기 중에서 썼던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 트랜스포머들은 주로 어떤 단계에서 사용을 하냐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어떤 클래스들이 있냐면 그 클래스 이름들을 하면 우리 스탠다드 스케일러 써봤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클래스 써봤죠. 언제 사용했었어요? 특성셋이 있으면 특성셋에 있는 값들을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바꾸기 위해서 사용했었었죠. 기억나세요?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의 변수를 다 바꿔주고요.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다 바꿔줬었어요. 우리 그 물고기 종류 예측할 때 무게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단위가 너무 달랐잖아요. 그래서 KNN 사용할 때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어, 물고기의 무게들도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그 다음에 물고기의 길이들도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트랜스폼을 했단 말이에요. 트랜스폼. 변환을 했죠. 기억나세요? 어. 근데 그 변환기에서 fit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다 그러면 훈련셋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가 fit이었죠. 그 다음에 찾아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변환한다가 트랜스폼이었죠. fit과 트랜스폼을 동시에 해주는 게 fit 트랜스폼이죠. 기억나세요? fit이나 혹은 fit 트랜스폼은 훈련 셋에서만 써야 돼요? 테스트 셋에서만 써야 돼요? 아니면 둘 다 쓸 수 있어요? 훈련 셋에서만 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 놓고서 테스트 셋은 머신러닝한테 학습을 시키지 않고 감춰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분포를 알려주는 것도 어디에 대한 분포만 알려줘야 되냐면 훈련셋에 대한 분포만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훈련셋에서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로 훈련셋도 트랜스폼을 하고 테스트셋도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변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써보진 않았지만 min, max, scalar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최대값을 이용해서 숫자들을 변환한다라고 하는 변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최대값을 1로 만들어주는 그런 변환기가 민맥스 스케일러. 그리고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이런 클래스들이 전부 다 트랜스포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클래스들이에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민 맥스 스케일러도,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PC라고 하는 메서드, 트랜스폼 메서드, fit 트랜스폼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기 에스티메이터의 특징들이 있어요. 에스티메이터는 PC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프리딕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들이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들이 전부 다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있죠. 지도학습에는 분류가 있죠. 분류. 그리고 회귀도 있죠. 비지도학습에는 분집화라고 하는 게 있죠. 기타 등등등. 어.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그리고 분류 문제든 회귀 문제든 군집화를 하는 문제든 전부 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들은 fit, predict, scor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면 분류할 때 사용했었던 클래스가 K, neighbors, classifier. 그죠? 분류할 때 요거 하나밖에 안 썼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숫자를 예측하기 위해서 K, neighbors, regressor. 이거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또 하나 많이 사용했었던 게 linear regression. 이런 거 사용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클래스들만 나열을 해봤어요. 그죠? 자, 얘네들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빛을 가지고 있었죠. 훈련셋을 학습한다. 그죠? 훈련셋을 학습한다. 그 다음에 프리딕트는 예측값을 만들어준다. 그죠? 훈련셋에서 예측값도 만들어주고 테스트셋에서 예측값도 만들어주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측값을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코어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그죠? 분류를 하는 클래스에서는 스코어가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회귀를 하는 클래스에서 스코어는 결정계수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사용 방법 다 똑같았잖아요. K neighbors classifier든 K neighbors regressor든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객체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훈련셋으로 fit 학습시킨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예측을 한다. 그리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점수를 계산해 본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 좋은 모델인지 성능이 좋은 모델인지 성능이 나쁜 모델인지를 어, 평가를 내린다. 그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그 사이클 러닝 그 클래스들은 물론 다른 종류의 클래스들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로 전처리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그다음 전처리가 끝난 다음에 훈련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스티메이터.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연결을 한다거나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일을 해주는 게
파이프라인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파이프라인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으세요?